The city government said Tuesday that it took part in the BBC's Storyworks short documentary series introducing transportation systems of 20 cities. Seoul's episode follows a day in the life of a subway operator. BBC에서 뉴욕이 배워야 할 도시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뉴욕은 왜 지금 서울을 배우려 할까요? 그 감동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의 마지막 날, 뉴욕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뉴욕 교통국 MTA 정책기획부서의 수석 책임자 제시카 모건은 42번가에 있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년 차 교통 전문가인 그녀에게도 오늘은 특별히 힘든 아침이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 발생한 신호장애로 인한 민원이 벌써 500건을 넘었습니다. 제니퍼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또 지각이에요. 이번 달에만 3번째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면서 교통은 왜 이렇게 후진적인가요? 매일 아침이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시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세계 도시 교통 시스템 평가에서 뉴욕은 22권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1위는 놀랍게도 서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맨해튼의 수치라고 보도했고, 시장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건 국장님, 비서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온 초청장 보셨나요? 제시카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 안에는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3개국 45개 교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였고, 특히 서울시의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우산을 든 시민들이 불편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지하철 못 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7살인 브라이언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고, 혼잡한 지하철은 그에게 늘 큰 도전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택시비 보내줄게. 전화를 끄는 제시카의 눈에서 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뉴욕에서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지하철을 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뉴욕의 대중교통이 세계적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제시카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선진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서울 방문이 단순한 국제회의 참석이 아닌 뉴욕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시카는 이미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한 디지털 안내판이었습니다. 공항철도 출발 시각 3분 후라는 표시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김미진 부장이었습니다. 모건 국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보통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따뜻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열차로 시내까지 모시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공항철도는 제시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깨끗한 객실은 기본이고 무료 와이파이, 열차 내 모든 좌석에 충전 포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이라고 하셨죠? 정말 정확히 43분인가요? 제시카가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미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30초 이상의 지연을 중대 사고로 간주합니다. 작년 우리 철도의 정시 운행률은 99.9%였어요. 믿을 수 없네요. 뉴욕에서는 5분 지연도 정시 운행으로 봐요. 미진 부장의 안내로 시작된 서울 교통 탐방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버스 정보 시스템,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결제 시스템, 그리고 완벽한 배차 간격을 자랑하는 지하철까지.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99.9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영무원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교통복지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진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첫날부터 제시카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기 저 화면은 뭐죠?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아, 저것은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각 칸의 혼잡도를 분석해서 시민들이 덜 붐비는 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 있는 모습,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이용객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니까요. 국장님, 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인 브라이언 군의 이야기를요. 우리는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 내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시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구나 그것을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니. 서울역에 도착하자 미진은 제시카에게 파란색 카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팀원이 카드입니다. 이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그날 저녁 호텔 침대에 누운 제시카는 그날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완벽한 정시성, 깨끗한 시설, 친절한 안내.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탐방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카를 맞이한 것은 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의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전면에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를 연상시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이 서울 대중교통의 심장부입니다. 미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최적의 운행 계획을 수립하죠. 그때 한 관제사가 급히 미진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3호선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 발달장애 청년이 열차 안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분명 큰 소동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케어메이트 김수진 씨, 3호선 내부 상황 대응 바랍니다. 관제실의 긴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시카는 스크린을 통해 젊은 여성이 재빨리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발달장애 청년에게 천천히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다른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상황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케어메이트입니다. 미진이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 노인, 외국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들이죠. 서울 지하철의 모든 노선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시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뉴욕에서 브라이언이 겪었던 수많은 불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뜻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미진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으니까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관제센터의 다음 방문지는 스마트 관제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군집 예측 시스템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시간, 특정 구간의 혼잡도를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열차와 버스의 배차 간격을 조정하죠.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역 근처에서 대형 콘서트가 끝나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이미 추가 열차를 배치했고 주변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도 자동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제시카는 특별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었다는 이상철 기관사였습니다. 기관사님,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하셨나요? 이상철 기관사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메모들은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첫 차를 준비합니다. 제가 운전하는 열차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출근길 회사원, 등교하는 학생,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하루가 저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피곤할 틈이 없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날씨, 선로 상태, 특이사항 등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오늘의 손님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임신부 손님이 타셨는데 좀 더 부드럽게 운전했어야 했는데 장애인 손님이 많이 타시는 시간대라 천천히 출발했더니 반응이 좋으셨다. 그것은 단순한 운행일지가 아닌 승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제시카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분실물 센터의 박미숙 여사였습니다. 우리 센터의 분실물 회수율은 98.7%입니다. 박미숙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분실물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회수율이 가능한가요? 기술과 마음이 만났기 때문이죠. 박미숙 여사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해서 만든 마음 연결 시스템입니다. AI가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분실물의 위치를 추적하고 승객의 동선을 따라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찾지 못한 물건들의 주인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물건에 담긴 사연과 추억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녀의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물건이라도 주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그녀의 철학은 전체 직원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분실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깨끗한 객실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옆자리의 한국인 친구 미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벌써 오늘 아침에 탄 5번째 지하철인데 모든 열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미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특히 티머니 카드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죠.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시카는 손에 들고 있는 파란색 교통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서 구매한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서울 전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실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겨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뉴욕에서였다면 최소 40분은 걸렸을 거예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그때 차 내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그들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이번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환승 고객께서는 6호선, 공항철도, AREX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네요. 게다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미진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홍대 입구역에 도착한 그들은 역사 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제시카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기후동행카드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어요. 미진이 덧붙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환경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탄 버스는 전기 버스였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실내에서 제시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어르신, 조심히 내리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했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미진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 서울에 올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친절한 교통 시스템 덕분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미진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맞아요.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교통 도시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23개국 45개 교통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해요. 버스에서 내린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지나갔고 멀리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조용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서울의 대중교통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울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했으니 다음에 또 올 수 있겠죠? 그때는 더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 위로 지하철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 도시의 효율적이고 따뜻한 교통 문화가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음 서울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시카는 서울의 전기버스를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차내는 놀랍도록 조용했고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버스의 65%가 전기버스입니다. 미진이 설명했습니다. 2025년까지 100% 달성이 목표죠. 하지만 단순히 버스만 바꾼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마치 작은 쉼터 같았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신호등, 공기청정기, 자외선 차단 필름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류장에는 독서대와 작은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알림 서비스였습니다. 앱을 통해 자신이 탈 버스가 도착하기 3분 전에 알림이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특히 노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제시카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뉴욕시의 교통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양 도시의 장점을 결합해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 제시카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모델로 한 뉴욕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서울 방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제시카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민참여형 교통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은 배울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AI 기반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통합교통카드 시스템도 6개월 만에 구축되었습니다. 뉴욕의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케어메이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 따뜻한 배려를 뉴욕에 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였죠. 제시카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케어메이트 교육과정에는 뜻밖의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은퇴한 교사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둔 시민들까지.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닌 뉴욕 지하철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술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기술자들이 뉴욕을 방문했고 3개월간의 집중 작업 끝에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99% 이상의 정시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김태윤 엔지니어의 말에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가동되자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획기적이었던 것은 예측적 유지 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선로와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지연과 고장의 80%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시민들이 점차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케어메이트 아가씨가 우리 할머니를 너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웃으면서 출근했네요. 우리 아들이 자폐가 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긍정적인 후기들이 넘쳐났고 뉴욕타임즈는 이를 지하철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뉴욕의 대중교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시 운행률 98.7%, 시민 만족도 95%. 이제는 다른 도시들이 뉴욕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제시카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2024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 브라이언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는 날 찍은 사진입니다. 엄마, 이제 나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브라이언이 케어메이트 지원서를 들고 온 날, 제시카는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도시 전체의 마음이 변화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뉴욕 두 도시는 이제 매년 스마트 교통 포럼을 번갈아가며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따뜻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시스템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최근 포럼에서 제시카가 한 말입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기버스를 바라보며 제시카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뉴욕의 아침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마치 서울처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시작입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가진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어떻게 뉴욕을 변화시켰는지 느낄 수 있던 사연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변화가 어떻게 도시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뉴욕의 모습은 너무도 익숙한 현대 도시의 단면이었습니다.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절망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불편함 속에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어디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정교한 시스템을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혁신의 시작은 결국 사람을 향한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메시지는 스토리를 읽으며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제시카 모건 국장의 감정 변화가 너무나도 공감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뉴욕의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깨닫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졌을 때 주변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을 넘어 결국 뉴욕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명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케어메이트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사실 교통 약자를 돕는 시스템이 단순한 정책적 결정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케어메이트 제도가 시행된 후 한 시민이 감사의 글을 올렸던 장면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뉴욕이 조금 더 따뜻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라는 한 문장이 변화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브라이언이 케어메이트 지원서를 내밀며 했던 말, 엄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 한마디는 모든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처음 브라이언은 단순히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이 변하자 그 변화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돕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임을 이 장면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고 시스템이 정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혁신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곳인가요? 당신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읽고 난 후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는 얼마나 배려가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가? 단순히 기술과 시스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시카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스토리가 주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이 메시지는 저희 가슴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복잡한 교통 속에서 한숨을 쉬던 사람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던 그들의 마음이 한 사람의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변화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도 작은 변화의 불씨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